남편이 떠난 집, 아내의 단단한 선택. 당신, 나 이 집 나갈게. 새벽 4시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침실을 가득 채웠다. 나는 잠결에 들은 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형광등 불빛 아래 캐리어를 끄는 남편의 뒷모습은 너무나 선명했다. 결혼 12년 만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남편은 정말로 집을 나갔다. 그리고 남겨진 건 시부모님, 새 아이,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 혼자뿐이었다. 평범하게 시작한 가정생활. 우리는 정말 평범한 부부였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다. 남편 재훈 씨와 나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다. 그는 과묵했지만 책임감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너랑 있으면 편해라는 그의 말 한마디에 나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결혼 후 우리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했다. 처음엔 약간의 우려도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상냥하셨고 시아버지는 과묵하지만 자상한 분이셨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집안이 환해졌네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나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아 뿌듯했다. 첫째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재훈 씨는 아이를 안고 고생했어. 당신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2년 후 둘째 서연이가 그리고 4년 후 막내 지우까지. 우리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재훈 씨는 중견기업 영업팀에서 일했다.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애들 잘 있었어? 라며 아이들 방을 먼저 확인하는 게 그의 일과였다. 나는 집안일과 육아에 전념했다. 시부모님 식사 챙기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불행하진 않았다. 주말이면 가족 모두 함께 공원에 가곤 했다. 시아버지는 민준이 손을 잡고 산책하시고 시어머니는 막내 지우를 무릎에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주셨다. 재훈 씨와 나는 서연이와 함께 자전거를 탔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평범하지만 단단한 우리 가족. 하지만 돌이켜보면 조짐은 있었다. 재훈 씨의 말이 점점 줄어들었다. 주말에도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면 아니, 회사 일이라는 짧은 대답뿐이었다. 나는 그저 일이 힘든가 보다 하고 넘겼다. 그게 큰 착각이었다. 남편의 집 나감 결정. 그날 밤은 유독 추웠다. 11월 중순 찬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재훈 씨는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다. 12시가 넘어서였다. 나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네. 저녁은 먹었어? 응. 한 단어. 그게 끝이었다. 재훈 씨는 곧장 침실로 들어갔다. 뭔가 이상했다. 평소에도 말이 없는 편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나는 설거지를 마치고 침실로 들어갔다. 재훈 씨는 옷장을 열고 옷을 꺼내고 있었다. 아니, 옷을 꺼내는 정도가 아니었다. 캐리어에 차곡차곡 넣고 있었다. 뭐해? 출장 가? 그가 멈춰섰다. 그리고 나를 돌아봤다. 그 눈빛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공허했다. 아무 감정도 없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 당신, 나 이 집 나갈게. 뭐? 더 이상 못하겠어. 이 생활. 나는 귀를 의심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재훈 씨는 계속해서 옷을 챙겼다. 양말, 속옷, 정장.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처럼 능숙하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얼마나? 언제부터? 1년쯤. 1년. 그 말에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1년 동안 이 사람은 나가겠다고 생각하면서 내 옆에 누워 있었던 거였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애들은? 부모님은? 나는? 미안해. 그냥. 숨이 막혀. 이 집에 있으면 내가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대체 뭐가 불만이었는데? 내 목소리가 커지자 재훈 씨가 손으로 입을 막는 신용을 했다. 애들께. 부모님도.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이 집을 나간다는데. 재훈 씨는 대답 없이 캐리어 지퍼를 닫았다.
그리고 침대 협탁 위에 봉투 하나를 놓았다. 당분간 생활비. 내 월급 통장 카드야. 나는 잠깐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 잠깐이 얼마나 오래인데? 모르겠어. 그 순간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재훈아, 제발. 우리 얘기 좀 해보자. 뭐가 문제인지 말을 해줘. 같이 해결할 수 있잖아. 하지만 그는 내 손을 조용히 뿌리쳤다. 미안해. 새벽 4시 반 현관문이 닫혔다. 나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차 시동 소리가 멀어졌다. 그리고 정적. 너무나 고요했다. 충격과 혼란 속 아내의 현실 직면.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 이게 꿈인가 싶어 뺨을 꼬집어 봤다. 아팠다. 현실이었다. 협탁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현금 200만 원과 통장 카드, 그리고 짧은 메모가 있었다. 정말 미안해. 나쁜 남편이고 아빠인 거 알아.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애들한테 아빠가 출장 갔다고 해줘. 출장? 얼마나 긴 출장인데. 언제 돌아올 건데? 아니, 돌아오긴 하는 건가? 나는 재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읽음 표시도 띨지 않았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곧 시부모님이 일어나실 시간이었다. 아이들도 학교 갈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며느리 일어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네, 어머니. 곧 나갈게요.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찬물로 세수를 여러 번 했다. 하지만 부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아침 식탁.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지만 남편 자리만 비어 있었다. 아빠는? 민준이가 물었다. 아, 아빠 출장 가셨어. 급하게. 언제 와? 좀 오래 걸릴 거야. 시아버지가 나를 쳐다봤다.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다. 시어머니도 내 부은 눈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다. 며느리,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잠을 설쳐서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다. 아직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다. 시아버지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셨고 시어머니는 시장에 가셨다. 나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을 또 확인했다. 재훈 씨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는데, 같은 밥을 먹었는데, 친구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응? 웬일이야 아침부터. 은지야. 재훈이가. 목이 메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왜? 무슨 일이야? 집을 나갔어. 어젯밤에. 전화기 너머로 은지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다. 뭐? 싸웠어? 싸우지도 않았어. 그냥 갑자기. 못 살겠대. 나가겠대. 미쳤나? 애들은? 부모님은? 몰라.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다. 밤새 참았던 울음이 쏟아졌다. 시부모와 아이들을 돌보는 책임감. 3일이 지났다. 재훈 씨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나는 시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을 재운 뒤 거실로 시부모님을 모셨다. 어머니,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두 분 다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보셨다. 아마 이미 눈치채고 계셨을 것이다. 재훈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3일 전에.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뭐라고? 출장이라고 거짓말했는데 사실은 나가겠다고. 혼자 있고 싶다고. 시아버지가 탁자를 쳤다. 이 자식이. 감히 처자식을 두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셨다. 우리 아들이 왜?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며느리.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아들이 철이 없는 거지. 시아버지는 당장 재훈 씨에게 전화를 거셨다. 하지만 역시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셨다. 당장 전화해라. 아버지다. 하지만 답이 없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밤새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시어머니 방에서 함께 밤을 지새웠다. 며느리야, 힘들지? 괜찮습니다. 거짓말. 눈 봐. 며칠 동안 못 잤구나. 시어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미안해. 우리 아들 제대로 못 가르쳐서. 아니에요, 어머니. 애들한테는 아직 말 안 한 거지. 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그래. 당분간은 아빠 출장 갔다고 하자. 그 사이에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아이들은 예민했다. 특히 큰아들 민준이는 눈치가 빨랐다. 엄마, 아빠 진짜 출장 간 거 맞아? 응, 왜? 아빠가 전화도 안 해. 문자도 안 보내. 바쁘신가 봐. 거짓말. 엄마 요즘 맨날 울잖아. 나 다 들었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9살짜리가 벌써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아, 아빠 돌아와? 안 돌아와? 나는 민준이를 꼭 안았다. 엄마가 알아볼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나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재훈 씨가 정말 돌아올까? 그럼에도 삶은 계속되었다.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워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냈다. 시부모님 식사를 챙기고 빨래를 돌렸다.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다. 밤이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재웠다. 하지만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로봇처럼 움직였다. 감정이 사라진 것 같았다. 아니, 감정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 극복. 2주가 지났다. 재훈 씨가 남긴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통장 카드로 돈을 찾으려 했더니 잔액이 생각보다 적었다. 겨우 300만 원. 한 달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했다. 시부모님 병원비, 아이들 학원비, 식비, 관리비. 계산해보니 한 달에 최소 400만 원은 필요했다. 재훈 씨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 다음 달부터 문제였다. 나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12년간 전업주부로 살았다. 가진 거라곤 대학 졸업장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구인 사이트를 뒤졌다. 마트 계산원, 음식점 서빙, 아파트 경비.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은 시간제 일들 뿐이었다. 은지가 조언을 해줬다. 내가 요리 잘하잖아. 반찬 가게는 어때? 반찬 가게? 응. 요즘 소자본 창업으로 괜찮다더라. 아니면 온라인으로 반찬 팔아도 되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나는 요리에 자신 있었다. 시어머니께 배운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친구들이 맛있다고 칭찬하던 잡채와 갈비찜. 시어머니께 조심스레 말씀드렸다. 어머니, 제가 일을 좀 해볼까 해요. 일? 네. 반찬 만들어서 파는 거요. 온라인으로.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해봐. 내가 도와줄게. 애들은 우리가 볼 테니까. 정말요? 그래. 우리라도 힘을 합쳐야지. 그 자식이 책임을 안 지는데 우리라도 해야지. 나는 작은 사업자 등록을 냈다. 동네 맘카페에 반찬 판매 글을 올렸다.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시금치나물. 소박한 메뉴들이었다.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의 기쁨은 잊을 수 없다. 단돈 2만 원어치 주문이었지만 내게는 큰 의미였다. 제가 할 수 있구나. 주문이 조금씩 늘었다. 입소문이 났다. 맛있다고, 엄마 손맛 같다고. 한 달 후 월 수입이 100만 원을 넘었다. 턱없이 부족했지만 시작이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힘든 건 정서적 고통이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옆자리가 너무 텅 비어 보였다. 12년을 함께 잤던 그 자리.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책이 밀려왔다. 내가 더 예뻐지려 노력했어야 했나? 더 상냥했어야 했나? 덜 잔소리했어야 했나?
아이들 앞에서 우는 내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 화장실에 숨어 울었다. 샤워하면서 울었다. 빨래를 개면서 울었다. 민준이가 어느 날 그림을 그려왔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 동생들. 그리고 구석에 작게 그려진 아빠. 아빠 옆에 물음표. 엄마, 아빠 언제 와? 곧. 거짓말. 아빠 안 올 거지? 민준아. 괜찮아, 엄마. 나 컸어. 내가 아빠 대신 할게. 9살 아이의 말에 나는 또 울었다. 이 작은 아이가 이런 책임감을 느끼게 만든 게 너무 미안했다. 가족 간 갈등과 조율. 한 달 반이 지났다. 재훈 씨에게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시아버지는 분노하셨다. 내 자식이지만 용서가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시어머니는 슬퍼하셨다. 내가 어떻게 키웠기에. 내 잘못이야. 하지만 제일 힘든 건 아이들이었다. 민준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웠다는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다. 요즘 민준이가 예전과 달라요. 산만하고 공격적이에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 나는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은 이해해 주셨지만 그게 민준이의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했다. 둘째 서연이는 반대로 너무 착해졌다. 엄마, 내가 설거지할게. 엄마, 나 학원 안 다녀도 돼. 엄마,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7살 아이가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 가슴이 미어졌다. 막내 지우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잘 몰랐다. 그게 다행이었다. 아빠 어디 갔어? 출장 가셨어. 아빠 보고 싶어. 엄마도.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미묘해졌다. 시누이가 찾아왔다. 재훈 씨의 여동생 수진 씨였다. 올케 언니, 오빠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네. 오빠가 멀쩡히 있던 집을 나갔다는 게 말이 돼요? 분명 올케 언니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나는 황당했다. 나도 몰라요. 그냥 나간다고 하고 나갔어요. 에이, 그럴 리 없어요. 오빠가 왜요? 올케 언니가 바람 피운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목소리가 커졌다. 시어머니가 끼어드셨다. 수진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 근데 이상하잖아요. 오빠가 갑자기 집을 나갈 이유가 있어야. 내 오빠가 잘못한 거야. 며느리 잘못 아니야. 수진 씨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나는 억울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런 시선이 한둘이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다. 그 집 며느리 남편이 집 나갔다며? 뭔가 있었던 거 아니야? 남자가 괜히 집을 나가나. 원래 좀 까칠해 보이더라. 마트에 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점점 더 집에만 틀어박히게 되었다. 주변 도움과 조언받기. 가장 큰 힘이 된 건 친구 은지였다. 은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내 얘기를 들어줬다. 화나지 않아? 그 인간한테. 화나지. 근데 무기력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상담 받아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은지의 권유로 나는 가족 상담센터를 찾았다. 젊은 여자 상담사가 나를 맞아줬다. 남편분이 떠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달이요. 연락은요? 한 번도 없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란스럽고 억울하시죠? 네. 당연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편을 들어준 것 같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아이들을 돌보려면 우선 당신이 건강해야 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담사는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다. 하루에 30분씩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산책을 하든 음악을 듣든. 그리고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오늘 하루 잘 버텼다. 이번 주 잘 견뎠다. 이런 식으로요. 나는 그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30분씩 동네를 걸었다. 처음엔 힘들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조금씩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이웃 김 선생님도 큰 도움이 되었다. 70대 할머니셨는데 혼자 두 아들을 키우신 분이었다. 며느리, 내가 당신 나이 때 남편을 잃었어. 네? 교통사고였지. 갑자기였어. 두 아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하루하루였지. 오늘만 버티자, 이번 주만 버티자. 그렇게 30년이 흘렀네. 김 선생님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당신도 할 수 있어. 지금은 막막하겠지만 시간이 약이야.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동네 엄마들도 하나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아이들 학교 픽업을 도와주겠다는 분, 반찬을 나눠주시는 분, 그냥 차 한잔 하자며 찾아오는 분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가 뭐라도 도울게. 처음엔 민망하고 부끄러웠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정말 도움이 필요했으니까. 시어머니의 동창 모임에서도 조언을 얻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계셨다. 우리 딸도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어. 처음엔 세상이 끝난 것 같더래. 근데 지금은 더 행복하대. 인생 뭐 있나? 버티다 보면 길이 보이는 거지. 중요한 건 애들이야. 애들만 잘 크면 된 거야. 그 말들이 위로가 되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겨냈구나. 법률 상담도 받았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남편분이 생활비를 보내지 않으면 악의적 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이혼은요? 배우자 일방이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이혼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생각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홀로 가정을 지켜낸 아내의 결심. 석 달이 지났다. 겨울이 깊어졌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아이들이 물었다. 엄마, 아빠 크리스마스엔 와? 모르겠어. 아빠 없이 크리스마스 하는 거야?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면 안 된다고. 얘들아, 엄마가 솔직하게 말할게. 새 아이를 앞에 앉혔다. 아빠가 한동안 안 오실 것 같아. 왜? 아빠가 지금 혼자 있고 싶으신 거야. 우리랑 떨어져서. 아빠가 우리 싫어해? 막내 지우가 울먹였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빠는 너희를 사랑하셔. 그런데 지금은 좀 힘드신 거야. 민준이가 물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거야. 엄마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잖아. 우리 힘내자. 서연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나 엄마 도와줄게. 나도요. 새 아이가 나를 껴안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오늘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했다. 아빠가 당분간 안 온다고. 아이들은 울었지만 씩씩하게 받아들였다. 내가 이 아이들한테 배운다. 강인함을, 희망을. 재훈 씨, 당신이 왜 떠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화도 나고 억울하고 슬프고. 하지만 나는 무너질 수 없어. 이 아이들 때문에, 시부모님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해낼 거야. 반드시. 그 결심 이후 뭔가 달라졌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생존자였다. 싸우는 사람이었다. 반찬 사업을 더 확장했다. 메뉴를 늘렸다. 갈비찜, 잡채, 도시락까지. 주문이 폭주했다. 바빴지만 보람 있었다. 월 수입이 200만 원을 넘어섰다. 아직 부족했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었다. 아이들도 변했다. 민준이는 집안일을 도왔다. 설거지, 청소, 동생 돌보기. 서연이는 막내를 잘 챙겼다. 지우야, 오빠 올 때까지 언니가 있어줄게. 시부모님도 힘을 보태셨다. 시아버지는 장을 보러 다니셨고 시어머니는 나와 함께 반찬을 만드셨다. 며느리야,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더 힘드시잖아요. 우리는 괜찮아. 내가 건강하면 돼. 우리는 하나의 팀이 되었다. 재훈 씨가 없어도 우리는 가족이었다.
결말 흔들리지 않는 아내와 안정된 가족. 넉 달째 되던 날 재훈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문자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많이 아팠어. 정신적으로. 지금 상담받고 있어. 조금 나아지면 연락할게. 나는 핸드폰을 한참 들여다봤다. 화가 났다. 4달 동안 아무 소식 없다가 이제 와서 아팠다고.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다. 적어도 살아는 있구나. 답장을 보냈다. 치료 잘 받으세요.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더 이상 애타게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재훈 씨가 돌아오든 안 오든 우리 삶은 계속되니까. 크리스마스가 왔다. 재훈 씨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하게 보냈다. 작은 트리를 꾸미고 케이크를 먹고 선물을 교환했다. 엄마, 내 소원은 엄마가 행복한 거야. 민준이의 편지에 나는 또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고마운 눈물이었다. 설날이 지나고 봄이 왔다. 매화가 피고 개나리가 폈다. 새로운 계절이었다. 반찬 가게가 번창했다. 이제는 주문을 다 받을 수 없을 정도였다. 아르바이트생을 1명 고용했다. 동네 청년이었는데 성실하고 착했다. 사장님, 갈비찜 주문 또 들어왔어요. 네, 준비할게요. 사장님. 그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뿌듯했다. 나는 이제 그냥 주부가 아니었다. 사업가였다. 가장이었다. 아이들은 밝아졌다. 민준이는 다시 친구들과 잘 어울렸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다. 민준이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 반에서 제일 씩씩해요. 서연이는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그림 제목은 우리 가족.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오빠, 동생. 그리고 구석에 작게 그려진 아빠. 하지만 이번엔 물음표가 아니라 하트였다. 엄마, 아빠 언젠가 올 거야. 그때까지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 지혜로운 7살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신 덕분에 온전히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갔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평범한 일상이었다.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하지만 평범함은 없었다.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다. 각자의 아픔이, 기쁨이, 투쟁이.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생존자였다. 아니, 승리자였다.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견뎠으니까.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싸웠으니까. 핸드폰이 울렸다. 재훈 씨였다. 이번엔 전화였다. 여보세요. 나야. 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만나서.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언제요? 내일 괜찮아? 시간 보고 연락드릴게요. 고마워.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만나야 할까? 만나서 뭘 얘기해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약하고 의존적이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강해졌다. 홀로 가정을 지켜냈다. 아이들을 키웠다. 사업을 일으켰다. 시부모님을 모셨다. 재훈 씨가 돌아오든 안 오든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나는 괜찮을 것이었다. 우리는 괜찮을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꽃집에 들렀다. 튤립 한 다발을 샀다. 나를 위한 선물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이 달려왔다. 엄마, 엄마 왔어. 엄마, 나 오늘 그림 그렸어. 나는 아이들을 안았다. 이 아이들이 있어 나는 행복했다. 이 가족이 있어 나는 강했다.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셨다. 왔어? 저녁 준비 거의 다 됐어.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오늘은 내가 할게. 너 쉬어. 저녁 식탁. 빈자리가 하나 있었지만 우리는 웃으며 밥을 먹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했다. 서연이는 그림을 보여줬다. 지우는 반찬을 먹으며 맛있어. 를 연발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 집이 살아났어. 무슨 말씀을요, 아버지?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 다 무너졌을 거야.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정말 고맙다, 며느리야. 나는 뭉클했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베란다에 나왔다. 봄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내일 재훈 씨를 만날 것이다.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다. 사과를 할지 변명을 할지 돌아오겠다고 할지. 하지만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내 결정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선택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용서할 수도 있었다. 함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원할 때 내 조건으로였다. 아니면 떠나보낼 수도 있었다. 이혼을 할 수도 있었다. 그것도 내 선택이었다. 중요한 건 나와 아이들이었다. 우리의 행복이었다. 우리의 평화였다. 나는 강했다. 무너지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알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남편이 떠난 집이었지만 나는 그 집을 지켜냈다. 아니, 더 나은 집으로 만들었다.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집으로. 별이 빛났다. 봄밤의 별들이. 나도 저렇게 빛날 수 있을까?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별처럼.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이미 그러고 있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새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다. 민준이, 서연이, 지우. 내 모든 것. 내가 지켜야 할 보물들. 나는 아이들의 이마에 각각 입을 맞췄다. 잘 자, 우리 아가들. 엄마가 지켜줄게. 언제나. 그리고 옆자리에 누웠다. 빈자리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